프랑스가 4조 8천억 원을 들고 왔습니다. 모로코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선택된 건 빈손의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인프라 붕괴율 41%, 의족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놓은 인프라 붕괴율 0%, 모로코 최연소 차관이 바짓단을 걷어 올리며 던진 폭탄 발언 한마디가 4조 8천억 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은 40분 정밀 수색, 한국인은 단 5초 만에 프리패스. 32년간 아프리카 인프라를 독점해온 유럽 최대 건설그룹의 수석 부사장이 소곡 검사까지 당하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걸친 한국인 엔지니어는 경례까지 받으며 당당하게 빠져나갑니다. 4조 8천억 원을 들고 온 프랑스가 문전박대당하고 빈손으로 온 한국이 국빈급 대접을 받는 이 황당한 현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믿기 힘든 차별 대우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프랑스 부사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피에르 드 몽블랑입니다. 유럽 최대 건설 인프라 그룹 빈시의 해외사업본부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32년간 아프리카와 중동의 도로, 댐, 항만을 설계하고 지어 올린 인프라 전문가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유럽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모로코는 프랑스가 44년간 직접 통치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고속도로도, 철도도, 항만도 전부 우리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그려서 깔아놓은 겁니다. 모로코 인프라의 DNA는 프랑스어로 쓰여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건설이라고요? 아프리카에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단순 시공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설계력도 자금력도 외교적 영향력도 유럽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오만한 확신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직후부터 아프리카 현장만 32년을 뛰었습니다. 알제리의 고속도로, 세네갈의 항만, 코트디부아르의 댐 건설, 유럽 건설사들이 아프리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현장에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인프라 입찰이 열리면 첫 페이지에 항상 프랑스 국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 남부 오지에 한국인 혼자서 도로를 깔고 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쳤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마을 진입로나 보수하고 있겠지.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모로코 국토부 관할 오지 도로 중 한국인 엔지니어가 시공한 구간의 내구성이 프랑스 시공 구간 대비 2.7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현지 법인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측정 오류 아닌가? 모로코 관리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니야? 법인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한국인이 지은 도로는 진짜 안 부서집니다. 우기에 다른 도로는 다 유실되는데 그 구간만 멀쩡합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32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링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 정도뿐이라고. 하지만 그 한국인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자주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틀라스 산맥 오지 마을에 댐을 지어줬다. 우기 때 매년 수십 명이 익사하던 마을인데 댐이 생긴 뒤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 해발 3,000m 산골짜기에 도로를 뚫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구급차가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 외곽에 수도관을 직접 깔았다. 300년간 우물물에 의존하던 마을에 처음으로 수돗물이 흘렀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봐야 오지 마을 몇 곳짜리 소규모 토목 아닌가. 우리가 하는 수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때까지도 저는 그 한국인의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한국인과 저를 정면으로 충돌시켰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말입니다. 그 한국인의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20년 전
21살의 박준혁은 대우건설의 신입 수자원 엔지니어로 모로코에 파견되었습니다. 모로코 남부 수스마사 지역의 관계용 소규모 댐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로코 남부는 매년 우기만 되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에서 녹아내린 눈이 폭우와 합쳐져 거대한 토성류가 되어 마을들을 덮쳤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다리는 유실되고 사람들은 고립되어 죽어갔습니다. 프랑스가 44년간 지배하면서 깔아놓은 인프라는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부 오지 마을들의 도로는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는 비포장이었고 다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나무판자, 구조물이 전부였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수십 년간 인프라 보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도 프랑스는 수익이 나는 대도시 인프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지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려면 불어난 강을 맨몸으로 건너야 했습니다. 매년 우기가 끝나면 마을 어딘가에서 어린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지 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왔군. 돈 벌고 떠나겠지.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해외 건설 인력은 중동 파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그것도 모로코 남부 오지에 파견된 한국인 엔지니어는 박준혁이 거의 최초였습니다. 박준혁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는커녕 프랑스어도 서툴렀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를 멀리했고 회사 동료들조차 왜 하필 이런 오지에 지원했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년 여름 장마가 오면 마을 앞 개울이 범람하여 논밭을 삼키고 할머니 집 마당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12살 때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이웃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이 박준혁을 수자원 엔지니어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강원도 산골 소년의 꿈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산맥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파견 첫 해, 박준혁은 관계용 소규모 댐 건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는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싸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현장 옆 마을의 촌장 무함마드가 찾아왔습니다. 60대의 노인은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내일 우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마을 아래쪽 임시 다리가 또 무너질 겁니다. 작년에 그 다리에서 우리 마을 아이 둘이 떠내려갔습니다. 제발 그 다리 하나만 고쳐주고 가주실 수 없습니까? 노인의 떨리는 손이 박준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강원도 산골의 장마철을 떠올렸습니다. 범람하는 개울, 흙탕물에 잠긴 할머니 집, 산사태에 돌아가신 이웃 할아버지.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 미쳤어. 모로코 오지에서 혼자 뭘 하겠다는 거야? 본사 과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박준혁은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놔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박준혁은 22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모로코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박준혁에게 남은 것은 퇴직금 1,200만 원과 대우건설에서 빌려온 측량 장비 한 세트뿐이었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를 돌릴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렸습니다. 현지 자재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의 화강암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양질의 골재였습니다. 문제는 운반이었습니다. 중장비가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마을 청년들에게 직접 석재 가공법을 가르쳤습니다. 당나귀에 돌을 싣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자재를 날랐습니다. 3개월이 걸려 완성한 첫 번째 다리는 폭 4m, 길이 12m의 소박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우기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다리가 흙탕물에 유실되었지만 박준혁이 놓은 다리만은 거센 급류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촌장 무함마드가 다리 위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한국인이 놓은 다리는 죽어도 안 무너진다. 그 소문은 산맥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세요. 도로를 깔아주세요. 댐을 지어주세요. 주변 마을에서 간절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박준혁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리,
세 번째 도로, 네 번째 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파견 7년째 되던 해 모로코 중부 아틀라스 산맥의 이밀칠 마을에서였습니다. 우기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임시 제방이 위험하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제방 아래에는 농작물 수확을 위해 모인 마을 사람 47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굴삭기를 몰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위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탕류 속에서 제방 보강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류에서 밀려온 거대한 통나무가 굴삭기 옆구리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충격에 굴삭기가 옆으로 기울었고 박준혁은 운전석에서 급류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굴삭기 궤도를 잡으려 했지만 왼쪽 다리가 뒤틀린 궤도와 바위 사이에 끼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왼쪽 무릎을 관통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급류의 포효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47명이 죽는다. 그는 부서진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코 굴삭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피가 급류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악착같이 제방 보강을 완수했습니다. 47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한 뒤에야 박준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헬기로 카사블랑카 대학병원에 이송된 박준혁에게 의사는 참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왼쪽 무릎 관절이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연 관절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의족이 필요합니다. 토목 엔지니어에게 두 다리는 생명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직접 걸으며 현장을 감독하고 무너진 제방 위를 뛰어다니며 진두지휘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의족을 끼운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며 박준혁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현장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서울에서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혁아,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다리까지 잃었는데 거기서 더 뭘 하려고 그러니? 박준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절망감이 병실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촌장 무함마드와 박준혁이 급류에서 구한 이밀칠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카사블랑카까지 버스로 14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무함마드 촌장의 손에는 마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한 아름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결같이 노란색 굴삭기를 탄 동양인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살 꼬마 카림이 소심하게 다가와 박준혁의 붕대 감긴 다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때문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미안해요. 박준혁은 힘겹게 손을 뻗어 카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저씨가 좀 서툴렀을 뿐이야. 카림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마을에 큰 도로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엄마가 아파도 병원차가 못 들어와서 매번 당나귀를 타고 산을 넘어야 해요. 순간 박준혁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다리 하나 잃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박준혁은 무함마드 촌장을 불렀습니다. 촌장님, 저 한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의족에 적응하는데 6개월만 주십시오. 다시 현장에 서겠습니다. 이밀칠 마을에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뚫겠습니다. 그날로 박준혁의 처절한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족으로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걸음도 떼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의족과 절단면이 닿는 곳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4개월 만에 평지를 걸었고 5개월 만에 산길을 올랐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박준혁은 의족을 끼운 채 굴삭기 운전석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현장을 누비며 그는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카림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박준혁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밀칠 마을까지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놓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그렇게 7년, 13년, 20년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모로코 전역에 놓은 도로는 27개 구간, 총 연장 340km, 댐은 9개, 교량은 15개에 이르렀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의족의 건축가라 부르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모로코에 남기로 결심하고 3년째 되던 해, 한국에서 결혼한 아내 최서연에게서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 수아가 태어나던 날에도, 수아가 첫걸음을 떼던 날에도, 유치원 입학식에서 아빠 어딨어 하고 울던 날에도 박준혁은 모로코의 먼지투성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보, 수아가 아빠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해. 친구들이 니네 아빠는 왜 없냐고 물을 때마다 아이가 울어.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은 남 몰래 현장 컨테이너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남의 나라 도로 깔아주겠다고 내 딸한테는 아빠 노릇도 못하고 있구나.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카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파도 병원차가 못 들어와요. 박준혁은 눈물을 삼키고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래. 이 도로 하나만 더 놓으면, 이 댐 하나만 더 완공하면. 하지만 도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마을에서 간절한 요청이 왔고, 댐 하나가 완공되면 바로 옆 마을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이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박준혁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동시에 뒤흔들 규모 7.1의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저는 파리 본사의 집무실에서 모로코 현지 법인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아틀라스 산맥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진원지는 모로코 중부 아로세이마에서 남서쪽으로 80km 지점, 사하라 사막 외곽까지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사망자 3,800명, 이재민 7만 2천명, 도로 유실 1,400km, 교량 붕괴 83개. 저는 솔직히 그 숫자들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인프라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에만 최소 8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모로코 정부가 추진 중이던 사하라 사막,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 신규 고속도로 확장, 항만 현대화까지 합치면 총 1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셈이었습니다. 프랑스 건설업계에게 이것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어였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로코 시장이 열렸습니다. 지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를 합치면 15조 원 규모입니다. 빈시 그룹이 이 시장의 최소 40%를 가져가야 합니다. 임원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44년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우리 차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로코 국토부에서 올라온 내부 보고서가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지진 피해 인프라 정밀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그 문서.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건축물 및 인프라 붕괴율 비교. 프랑스 시공 구간 도로 붕괴 및 유실률 41%. 프랑스 설계 교량 붕괴률 38%. 프랑스 시공댐 균열 발생률 27%. 숫자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지어놓은 인프라의 절반 가까이가 규모 7.1 지진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시공 구간, 도로 27개 구간 340km 붕괴율 0%, 교량 15개 붕괴율 0%, 댐 9개 구조적 결함 연건 0%.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41%가 무너졌는데 한국인 혼자서 지은 것은 단 하나도 안 무너졌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건설 인프라 그룹입니다. 32년간 아프리카 전역에 수백조 원의 인프라를 깔아온 글로벌 톱셋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의족을 끼고 다니는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현지 자재로, 현지 인력으로 컴퓨터 한 대 없이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려서 지은 것이 우리보다 낫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법인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한국인이 지은 구간을 직접 확인해라. 붕괴율 0%라는 게 사실인지 정밀 조사해서 보고하라. 반드시 결함을 찾아내라. 3주 뒤 현지 조사팀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줄을 읽자마자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고 말았습니다. 부사장님,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시공한 27개 도로 구간, 15개 교량, 9개 댐 모두 정밀 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표면 균열이 있으나 구조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보고서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함몰된 처참한 현장에서 박준혁이 놓은 도로만 깨끗한 아스팔트 위에 먼지 하나 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217 마을의 제치로 교량이었습니다. 양쪽 산비탈이 모두 무너져 내려 주변이 완전히 폐허가 된 협곡에서 박준혁이 13년 전에 놓은 다리만이 홀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지진 직후 고립된 산간 마을 5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구호물자 수송트럭 247대가 건너갔습니다. 현지 조사팀장이 보고서 말미에 개인 소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와 수백억 원의 장비를 동원하는데 이 사람은 의족을 끼고 현지 청년들과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비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모로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사블랑카 공항에 내린 저는 곧장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우리 빈시 그룹이 8년 전에 시공한 마라케시 남부 간선도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차선 도로가 곳곳에서 갈라지고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마치 얼음이 깨지듯 조각나 있었고 그 틈새로 붉은 흙이 분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설계상 내진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의 시공이었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프랑스가 지은 도로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박준혁 시공 구간이었습니다. 차가 그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끄럽게 뻗어있는 아스팔트, 가장자리 배수로까지 완벽하게 살아있는 도로. 방금 완공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 쪼그려 앉아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균열이라고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실금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가 지은 도로는 30km 떨어진 곳에서 박살이 났는데 이 도로는 진앙지에서 더 가까운데도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차에서 내려 도로 옆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입구의 찻집에 앉아 있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하나뿐인 한국 사람이요. 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도로만 안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노인이 손가락으로 도로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한국 사람은 도로를 깔기 전에 땅속을 먼저 파고 들어갔소. 다른 사람들은 위에만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그 사람은 땅속 물길부터 잡았소. 물이 빠지는 통로를 만들고 돌을 쌓아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았소. 노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뿌리를 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면만 칠하지만 한국 사람은 뿌리부터 심거든요. 뿌리.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화려한 표면만 깔아놓고 떠났습니다. 44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인프라를 깔아놓고 유지보수는 뒷전이었습니다. 뿌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경우일 뿐이야. 한두 곳 잘 된 것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저는 자기 위안을 삼으며 다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로 향한 곳은 아틀라스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217 마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20년 전 왼쪽 무릎을 잃으면서까지 47명을 구한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산길을 3시간이나 달려 도착한 217 마을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였습니다. 전통 흙벽돌 가옥 대부분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세워진 행정관 건물도 반쪽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허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13년 전에 놓은 제치로 교량이었습니다. 양쪽 산비탈이 거대한 토사에 묻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리만이 마치 전쟁터의 기념비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구호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로코 군인들이 물자를 하역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후 산사태로 모든 도로가 끊긴 이 지역에서 박준혁이 놓은 다리와 도로만이 고립된 마을 5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협곡 아래로 급류가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교각은 물살을 맞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군 지휘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다리가 없었으면 산간 마을 5곳, 주민 3,400명이 완전히 고립되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인 박 엔지니어가 놓은 이 다리 덕분에 우리가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이 나라를 44년간 지배하면서 이 산골 마을에 다리 하나 놓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 한 명이 해냈습니다. 의족을 끼고 다니는 엔지니어가 20년 동안 이 험한 산맥을 돌아다니며 생명줄을 연결해 준 겁니다. 217 마을을 떠나며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대피소의 철골 구조물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길. 박준혁이 도로를 만들 때마다 기초석에 새겨놓는 문구라고 현지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네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의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32년간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의문을 품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어왔나? 표면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를 깔아놓고 돈을 챙겨온 것은 아닌가?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지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를 통합한 초대형 프로젝트의 입찰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누르 태양광 발전 단지 4단계 확장 사업. 사하라 사막 외곽 와르자자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집광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지진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전면 재건하는 패키지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4조 8천억 원. 이 규모는 모로코 역사상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건설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우리 빈시 그룹은 프랑스 EDF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4조 8천억 원. 전액 차관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마루베니 상사가 연합해 3조 5천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국영전력투자공사가 1대1로를 앞세워 세계 최저가 시공과 가장 빠른 공기를 약속하며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은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이었지만 솔직히 자금 규모에서는 프랑스와 중국에 한참 밀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빈시 EDF 컨소시엄 4조 8천억 원 전액 차관 패키지로 수주 유력.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끝났다. 이 판은 우리 거다. 4조 8천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가는데 거절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찰 마감 이틀 전, 저는 모로코 수도 라바트로 향했습니다. 카사블랑카 공항에 내려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홀짝이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보좌관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사장님, 완벽합니다. 4조 8천억 원 전액 차관, 유럽 전력망 연결, 20년 장기 유지 보수 보장. 이 조건을 거절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라바트로 가기 위해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검색대의 선저를 본 심사관의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프랑스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방을 전부 여십시오. 서류까지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나의 프랑스 EDF 수석 부사장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규정입니다. 40분 걸립니다. 40분이라니? 국내선 환승 시간이 50분인데 규정입니다. 저와 수행원 4명은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방을 열고 속옷까지 꺼내 보여야 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32년간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며 단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수모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줄에서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걸친 동양인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큰 배낭을 맨 누가 봐도 공사 현장에서 막 올라온 노동자 차림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절뚝거렸습니다. 그가 녹색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개 취급하던 바로 그 심사관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을란 와 사을란, 형제여. 환영합니다. 심사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분은 검사 안 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편히 지나가십시오. 심사는 단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 그 남자의 손에 쥐어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뭐야? 프랑스 EDF 수석 부사장한테는 40분 동안 속옷까지 뒤지면서 먼지투성이 한국인한테는 5초 프리패스의 과자까지 줘. 이게 도대체 무슨 차별이야? 저는 통제선을 넘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를 합니까? 우리는 4조 8천억 원을 가져온 프랑스 대표단입니다. 심사관이 매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돈을 가져왔지만 한국인은 자기 다리를 우리에게 주었소. 무슨 소리입니까? 심사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틀라스 산맥에서 한쪽 다리를 잃으면서 우리 아이들 47명을 살리고 20년 동안 의족으로 이 나라 곳곳에 무너지지 않는 길을 놓아준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를 잃었다고? 47명을 살렸다고? 20년 동안.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한국인 엔지니어를 지금 당장 조사해. 이름, 경력, 모로코에서 뭘 했는지 전부 알아내. 밤새 조사한 결과가 올라왔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떨어뜨렸습니다. 박준혁, 전 대우건설 수자원 엔지니어. 20년 전 21살에 모로코 파견. 파견 7년째의 홍수 구조 중 왼쪽 무릎 분쇄. 의족 착용 후 귀국 거부. 이후 20년간 모로코 오지에서 도로 27개 구간 340km, 댐 9개, 교량 15개 시공. 지진 시 붕괴율 0%. 보고서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에 의족을 끼고 모래바람 부는 황야에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삽을 들고 웃고 있는 동양인 남자. 그가 바로 공항에서 5초 만에 프리패스를 받은 그 절뚝거리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바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2년간 수백조 원의 인프라를 지어온 유럽 최대 건설 그룹의 수석 부사장인 제가 의족을 끼고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린 한국인 앞에서 처음으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4조 8천억 원. 이 금액 앞에서는 감동적인 영웅담 따위가 비즈니스를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바트 왕궁 옆 정부청사 대회의실. 대리석 테이블 양쪽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의 대표단이 팽팽한 긴장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모로코의 핵심 관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킴 벤 이드리스, 재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하지만 정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오른쪽에 앉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에 예리한 눈빛,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27세의 청년. 모로코 역사상 최연소 국토교통부 차관, 카림 벤 아흐메드. 저는 어젯밤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박준혁이 홍수에서 구한 47명 중 한 명. 당시 7살이었던 소년 카림. 혈기가 스르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림의 바짓단 아래로 살짝 드러난 발목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급류에 휩쓸렸을 때 생긴 상처. 20년 전에 7살짜리 꼬마가 이 나라 인프라의 운명을 쥔 차관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저는 특유의 자신감을 끌어모아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는 44년간의 역사적 유대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빈시 그룹과 EDF는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전액 장기저리 차관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완공된 태양광 전력을 지중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는 파격적 조건을 추가합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몇몇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건 거절 불가능한 제안이다. 일본 미쓰비시 마루벤이 연합은 3조 5천억 원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국영전력투자공사는 1대1로와 연계의 최저가 시공과 18개월 초고속 공기를 내걸었습니다. 마지막 한국 컨소시엄의 발표는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상적이었지만
금액에서 프랑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비공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합시다. 4조 8천억 원 전액 차관에 유럽 전력망 연결까지 약속한 프랑스 제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가격 대비 속도를 생각하면 중국의 최저가 입찰이 현실적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토론은 프랑스와 중국의 힘겨루기로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는 확정이야. 4조 8천억 원 앞에서 감상적인 영웅담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 내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던 카림 차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로코 역사상 최연소 차관, 대통령의 최측근, 국가 인프라 정책의 실무 총괄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을, 특히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합리성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2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카림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울렸습니다. 20년 전 아틀라스 산맥의 이밀칠 마을에 100년 만에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마을 아래쪽 임시 제방이 무너져 47명의 마을 주민이 고립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7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카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프랑스 긴급구조대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수위가 올라가자 위험하다며 6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일본 재난팀도 중국 적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구조대원의 안전이 산골 주민 47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카림의 시선이 레이저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떠난 급류 한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28살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도망치기는커녕 굴삭기를 몰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47명을 전부 구해냈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구하던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통나무가 굴삭기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급류에 빠져 왼쪽 무릎이 분쇄되었습니다. 카림이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한국인은 자기 다리를 잃고도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의족을 끼고 다시 현장에 나가 20년 동안 모로코 오지의 도로 27개 구간, 댐 9개, 교량 15개를 지었습니다. 카림이 서류철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지진 피해 정밀 분석 보고서입니다. 프랑스가 44년 동안 깔아놓은 인프라의 41%가 규모 7.1 지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끼운 한국인 엔지니어가 현지 자재로, 현지 청년들과 손으로 지은 인프라는 단 한 건의 붕괴도 없었습니다. 0%입니다. 그 도로와 다리는 지진 직후 고립된 산간 마을 5곳의 구호, 물자를 수송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3,400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카림의 목소리가 한참 동안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4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며 표면만 번지르르한 인프라를 깔고 유지보수는 뒷전이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4조 8천억 원짜리 회의장 한복판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림이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전 급류 속에서 구해진 7살짜리 어린아이가 접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림이 바짓단을 걷어 올려 발목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급류에서 생긴 흉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한국인 엔지니어가 자기 다리를 버리면서 절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카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부족하면 빌리면 됩니다. 이자는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도망가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는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카림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자기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남의 나라 아이들을 구하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길을 20년간 놓아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신뢰 위에 조국의 미래를 세워야 합니다.
카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서 누르 프로젝트 4단계의 우선 협상권자로 한국 컨소시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연설에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림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장관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무부 장관이 헛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말없이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4조 8천억 원을 들고 온 프랑스가 만천하에 거절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2년간의 아프리카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4조 8천억 원의 자본력도 44년 식민 지배의 역사적 유대도 의족을 끼고 20년 동안 쌓아 올린 한국인의 신뢰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저를 카림이 불러 세웠습니다. 드 몽블랑 부사장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카림의 차가운 한마디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호텔 방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간 제가 해온 일은 무엇이었을까? 수백조 원의 인프라를 지었지만 그중 과연 몇 개가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지었고 돈이 안 되면 떠났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비용이 안 맞으면 방치했습니다. 그런 우리와 달리 한국인 한 명은 의족을 끼고 20년 동안 남아서 무너지지 않는 길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4조 8천억 원 대 영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32년의 비즈니스 대 20년의 진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이겼습니다. 그날 밤 모든 회의 일정이 끝나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카림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의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덤덤하면서도 따뜻한 한국어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카림이.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카림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세상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모로코 남동부 사하라 사막 외곽 27번째 도로 보수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소에서 박준혁은 여전히 모래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도면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의족을 벗어놓은 왼쪽 다리 절단면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카림. 카림이.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카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방금 끝난 누르 프로젝트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이 최종 파트너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박준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르 프로젝트라면 뉴스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사하라 사막의 세계 최대 태양광 사업이었습니다. 4조 8천억 원이 오가고 프랑스, 일본,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인다는 그 거대한 국책 사업. 잘 됐네. 한국 기업들 기술이 좋지. 근데 내가 빚을 갚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카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가 4조 8천억 원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고요. 장관들은 모두 프랑스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돈과 외교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카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면 도망치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는 자들에게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잃으면서 저를 구해주고 20년 동안 의족으로 이 나라 곳곳에 무너지지 않는 길을 놓아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진 때 단 한 건의 붕괴도 없었다는 보고서도 보여줬고요. 박준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20년의 세월이 4조 8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놓은 건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모로코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뢰를 깔아놓은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한국이 이겼습니다. 박준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족을 벗어놓은 왼쪽 다리의 절단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20년 전 급류 속에서 무릎이 으스러지던 고통. 의족에 적응하느라 수백 번 넘어지며 피를 흘렸던 재활의 나날.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리며 당나귀에 돌을 실어 나르던 막막한 시간들. 그리고 아빠 언제 와? 하며 하면 너머로 울던 어린 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헛되지 않았구나. 내 다리가, 내 20년이 헛되지 않았어. 박준혁은 한참 동안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카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난 뒤 박준혁은 곧바로 한국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무섭게 아내 최서영과 18살 수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 나 이번 수능 모의 영어 1등급 맞았어. 수아가 해맑게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박준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화면 속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수아야,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다리는 괜찮아? 아니, 다리는 괜찮아.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아서. 모로코 정부에서 28번째 도로가 완공되면 명예시민증을 주겠다고 했어. 박준혁은 누르 프로젝트니 4조 8천억 원이니 하는 거창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수아도 엄마를 따라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오는 거야? 수능 볼 때 옆에 있어주는 거지? 그럼. 아빠가 20년 동안 못해준 거 앞으로 평생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며칠 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모로코, 프랑스 4조 8천억 원 제한 거절. 한국 선택. 이면에는 20년 전 감동적 영웅담. 블룸버그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한국 컨소시엄 만장일치, 우선 협상권. 자본주의 논리를 무너뜨린 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기적.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년 전 아틀라스 산맥 대홍수 당시 우리 재난팀도 위험을 이유로 철수했다. 합리적 판단이라 믿었지만 한국인은 남았다. 오늘 수조 원의 비즈니스를 잃은 것은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의 대가인지도 모른다.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더욱 뼈아픈 사설을 실었습니다. 44년간 모로코를 지배했던 프랑스의 오만함은 지진 당시 41% 붕괴율이라는 참혹한 유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의족의 한국인 건축가가 남긴 0% 붕괴율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강대국의 자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박준혁의 이름은 대한민국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과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그는 모든 취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지지 않는 길을 놓는 엔지니어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영웅 취급은 사양합니다. 박준혁은 묵묵히 28번째 도로의 마지막 아스팔트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카사블랑카 공항.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박준혁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모로코 땅을 밟은 아내 최서영과 딸 수아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박준혁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와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수아가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박준혁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박준혁은 의족이 달린 왼쪽 다리로 중심을 잡으며 양팔로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의 의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이거 많이 아팠어? 박준혁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훈장이야. 다음 날, 박준혁 가족은 2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217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촌장 무함마드와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준혁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무함마드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준혁의 딸이구나. 네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 마을은 20년 전에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다. 네 아빠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가장 위대한 형제란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와 서연의 볼에 입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정부 관용차가 마을 광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카림 차관이었습니다. 카림이 다가와 박준혁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인 뒤 수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야, 처음 뵙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카림입니다. 카림이 바짓단을 살짝 걷어 올리며 발목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아야, 네 아빠가 이 흉터에서 내 생명을 끌어내셨어. 그리고 자기 다리를 잃었지. 카림이 박준혁의 의족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다리는 이 무너지지 않는 도로들 안에, 튼튼한 댐들 안에, 그리고 우리 모로코 국민들의 심장 속에 가장 강인한 힘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아야,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를 둔 거야. 수아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알겠어. 아빠가 왜 나랑 엄마를 두고 이렇게 먼 곳에서 20년이나 있었는지, 아빠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인지.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박준혁은 양팔로 아내와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시선으로 자신이 놓은 무너지지 않는 길과 환하게 웃고 있는 217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4조 8천억 원도, 일본의 첨단 기술도, 중국의 물량 공세도 해내지 못한 일. 20년 전 급류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홀로 남았던 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미련할 만큼 고집스러운 진심이 결국 사하라, 사막의 태양을 넘어 두 나라의 영원한 신뢰라는 가장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누르 프로젝트 4단계 계약이 공식 체결되던 날, 모로코 국토교통부 장관 하킴 벤 이드리스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년 전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자기 다리를 내어주며 우리 국민을 지켜준 유일한 형제입니다. 모로코의 미래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길을 놓는 진짜 파트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박준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은 모로코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현지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어디를 가든 국빈급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조 원의 외교력이나 첨단 무기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강대국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217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박준혁이 20년 전 의족으로 처음 놓은 제1호 도로의 기초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길.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의 4조 8천억 원을 단칼에 거절하게 만든 의족의 한국인 엔지니어 박준혁의 20년 추적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규모 7점 미래 대지진, 프랑스 인프라 41% 붕괴, 그리고 박준혁이 놓은 도로 27개 구간, 댐 9개, 교량 15개의 붕괴율 0%.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프랑스의 수석 부사장이 4조 8천억 원의 돈다발을 들고 오만하게 웃음 지을 때, 모로코의 최연소 차관은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의 의족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20년의 긴 침묵, 가족과 떨어져 의족으로 산맥을 누비며 도면을 그려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 그럼에도 박준혁은 묵묵히,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위험하면 도망친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흙탕물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보 같을 만큼 정직한 진심이 4조 8천억 원의 자본을 이기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로코 차관이 프랑스 대표단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국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계산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타국의 오지에서 묵묵히 땀 흘린 박준혁과 수많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을 위해 댓글에 자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프랑스의 4조 8천억 원을 단칼에 거절하게 만든 의족의 한국인 엔지니어 박준혁의 20년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계산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